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K 쉴더스의 김덕수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보안업계에서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랜섬웨어로 엄청난 해를 보냈는데 이제 올해가 한 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4년 푸른 뱀띠가 가고 26년 이제 붉은 말띠 병원년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희망하신 일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키시아 협회 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보안 관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보안의 대가 산정에 대해서 자동차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업무용으로 쓸 건지 내가 출퇴근으로 쓸 건지 레저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자동차를 경주용으로 살 건지 이렇게 차를 구별해서 사죠. 그 차 가격은 다 다릅니다. 내가 출퇴용으로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캠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차를 개조를 하죠. 개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 비용이 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죠. 하지만 이런 보안에 대한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보안 관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보안 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보안 관제 시장을 지금 한 22년 동안 24년 정도 됐죠. 되면서 어떻게 지금 제한 요청사나 공고가 나고 있는지 그 난 곳에서 잘못된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런 대가를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은지 실제로 개선한 부분도 있고 지금 개선하려고 바로 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우리 보안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좀 22년, 24년 전으로 좀 가게 되면 2003년 1.25 대난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 전화 라인으로 썼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KT DNS가 마비되면서 인터넷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2003년도에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이 마비가 되면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안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됐고 가장 큰 보안 관제에서 핵심이 됐던 사례가 77 디도스 공격이었어요. 2009년도에 게임방에서 가장 핫한 게임방이 10메가 bps 전용 회선을 갖고 있다고 광고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려 디도스 공격이 10G, 1000배 가까운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면서 우리 국내가 완전히 마비가 됐었죠. 이걸 계기로 해서 2009년에 키사 인터넷진흥원이 개소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2년 뒤에 다시 2011년 3사 디도스가 발생을 했죠. 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11년 이후 2년 뒤에 2013년 3.20 사태도 벌어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보안 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훈령 10조 2항에 의해서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10조 2항에 의해서 보안 관제 그때 당시는 전문 업체였죠. 지금은 서비스 기업이지만 업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2011년 7월에 이 보안 관제 업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기 보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다시피 12개 업체가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 보안 관제는 어떤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지정할 것이냐, 가계부에서 지정을 하고 시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을 했는데
보안관제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인력과 자본과 그 인력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관제센터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25년이 됐을 때 거의 2배 정도의 관제 전문 기업이 확대가 됐고요. 이 기업들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기업은 공공과 금융과 별개로 지정업체로 선정을 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국을 잠시 살펴본다면, 공공은 지금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전센터 아래 중앙부처가 있고요. 중앙부처 밑에 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개 지금 청이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43개 정도는 관제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한 2-3개 정도가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청 밑에 일반 단위 기관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부터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단위관제, 부문관제라고 해서 3계열에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이나 기업보다는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보안관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에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규제가 되고 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은 그럼 어떨까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금융, 2금융, 3금융, 국채은행이 있습니다. 1금융과 국채은행은 지금 모두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주관해 국가위원회에서 금융감독 관이 금융보안원한테 시행을 해서 금융보안원이 제1금융, 2금융, 3금융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1금융과 2금융 일부에서는 단위관제 서비스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은행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단위 자체 관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처럼 공공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관제 전문 업체야지만이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사실 기업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업도 보안 관제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이런 보안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안관제 사업 배경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현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여기 보면 정보반 실태 조사의 자료를 활용해서 한 건데 매출은 단위가 좀 빠졌는데 100만 원 단위고요. 그래서 4,324년에 4,363억 정도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거쳐서 매출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화면을 보게 되면 인력 현황인데 인력은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러면 관제 시장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매출은 증가하고 인력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인당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1년부터 우리가 시소라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기업은 시소를 임원급으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게 규정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해서 강화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보안 인력들이 고객사나 갑사로 많이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온프라미스 관제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관제로 확대되고 이런 영역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나 일반 금융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파견 관제보다는 원격 관제 서비스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증가했지만 인력은 감소하는 상황이고 그런 경력자 인력들이 다른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인력 수가 좀 줄어든 편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저희가 2009년부터 25년까지 보게 되면 요 숫자는 키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치매 사고 접수 건수를 조사해서 추가한 내용인데, 보시면 건수가 2021년은 1,100건에서 지금 현재 25년 상반기 말 건수 기준이 1,034건으로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이건 치매 사고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만 나온 거지, 접수하지 않은 건수까지 치면 이거보다 한 10배, 100배 이상의 치매 사고는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2009년 보안관제 시작할 때는 그냥 방화벽이나 외방화벽 매일 보안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지, 이렇게 다양한 보안관제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공격만 받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 이외에도 내부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공격,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내부의 인프라 장비에 대한 내부 공격자의 부분도 보안 관리를 하다 있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잘 알고 있다시피 APT 공격과 제로 트러스트 공격, 이런 부분까지 발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공격도 한다면 엄청난 이벤트가 하루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하단에 보시면 보안관제 서비스 평균 단가를 보면 2009년 대비 현재 크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멤버스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 멤버스 단가가 2009년에서 2019년까지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에 대한 단가를 받았고, 2020년부터는 평균 임금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업계에는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특히 이제 공공 같은 걸 사례를 든다 그러면, 공공은 예전부터 그렇게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 제도를 준용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이 제도를 바꿀 수가 있고, 또한 공공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백데이터가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자료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제도화되고 규제로 만들고 제도화된다면 이런 부분의 단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뒷장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벤트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평균 임금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잘하는 인력에 대해서 다른 고가 사이트에 돈을 주는 사이트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고, 신입사원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그 고객사의 품질로 저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한수원 사건 발생했을 때 제값주기라는 거기 있어가지고 한번 단가가 올라간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보안은 사고가 나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자동차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 5년, 2, 3년 다니면 처음 탔을 때 승차감, 속도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튜닝을 하죠. 돈을 놓고 투자를 합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관제 서비스라는 데 있어서 내가 보안 관제에 대한 이벤트만 처리해야 되는데, 관제 이벤트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포렌식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포렌식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방은 또 필요할 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진단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서비스 대가 이외에 일을 하면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있다 보니 그 사람이 관제를 할 줄 아는데
서트도 할 줄 알고 진단 예방, 모이킹을 할 줄 안다면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양이 많아지면 본사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사에서는 한 명이 들어가는 보안관제 사업과 40명이 들어가는 보안 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품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낮았지만 지금은 보안 지식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안 지식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내가 보안 담당자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국정원 실태평가를 받아야 되고 보안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점수들이 그 공공기관장의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는 더더욱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관제에서 현실화가 좀 어렵게 더디게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해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스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서비스 대가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RSA 컨퍼런스를 한번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딱 두 가지를 좀 느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사람 멤버스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해외는 명확하게 나는 보안관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한다. 나는 침해 사고 분석을 한다. 나는 진단 예방 업무를 한다는 게 아레나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대수나 범위까지 사전에 예약이 돼서 그 범위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상호 신뢰 간에 협력이 되고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낮으면 거기에 대한 SLA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페널티나 또는 일을 너무 잘하고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보고 처음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멤버스 단가가 아니라 서비스 대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작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장 정도가 제가 그 제안 요청서 RFP에 나와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인력과 업무와 계약서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인력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보안관제 심사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을 받냐면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초급은 보안학과 관련된 졸업생이나 보안학과를 나오지 않았으면 정보처리기사나 기사 자격증에 있으면 초급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인력이 3년 동안 보안 업무를 하게 되면 중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중급에서 3년이 인정이 되면 고급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서 다시 3년을 경력이 쌓이면 특급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시아 협회나 다른 데에서 대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저희 쪽 업계에 주면 저희는 그 인력을 공공기관에 넣어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제안서에 나오는 것이 초급인데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한다.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이 경력자인데 이 보안업계에 경력된 인력을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 졸업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갈 거냐? 그럼 본사 저희 회사 업체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받고 1년 후에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기업들이 그런 신입사원을 뽑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가능한 부분은 원격 관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견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신입사원들을 가르쳐서 공부 가르쳐가지고 경력이 쌓으면 그 다음에 내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력을 넣었지만 인력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멤버스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멤버스에 대해 빵구가
공백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되고, 거기에 대한 공백에 대한 퀄리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면 페널티나 이런 SL 평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사주시 하게 되면 한 달 인건비가 날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요즘 그 RFP에 1년 단위 사업번호 3년, 4년 뭐 이런 사업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초급을 넣었을 때 3년이 지나면 중급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중급 단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단연 사업이라도 경력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등급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주지 않으면서 사람이 나갔을 때 거기에 3년 동안 경력을 쌓았으니까 초급이지만 단가를 3년짜리 인력을 넣으라는 고객의 요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현행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는 보면은 우리 사이버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한 3개월 정도 주의 단계가 왔었지만 그 전년도는 1년 넘게, 1년이 한 2년 넘게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저희 업체는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비상근무를 했을 때 9시, 6시가 아니라 6시,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주말에도 1명, 2명이 더 근무를 쓰게끔 고객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인력에 대한 비용 부분도 저희가 고스란히 안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 위기 경보가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그 발주처에서 또는 그만큼 근무를 많이 쓰게 되면 돈으로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 인력도 워런티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30분까지 끝내야 되나요? 40분이죠? 네, 빨리 해야겠네요. 자, 업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RFP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보안이니까 그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그 회사의 임원진, 이렇게 회사에 있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소속 산하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줄로 인해서 그 소속 산하기관, 또 그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나눠져 있어요. 다 쫓아가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이 한 줄로 인해서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처음 시작부터 저런 교육을 한다면 어디까지, 몇 번,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진단도 관제 대상 시스템이라고 딱 합니다. 관제 대상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몇 천 대, 몇 수십 대가 되는데 이걸 다 해달라는 건지 뭔지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안 설명회 때 묻죠. 중요한 것만 요청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요 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다 중요해, 그래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SLA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다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인센티브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페널티를 준다면 인센티브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고, 그 성과는 고스란히 고객사의 품질로서 대답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안관제 업무와 좀 별개된 업무를 가끔 넣습니다. 우리 보안관제 센터를 개소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대외 다른 쪽에서 견학을 올 거니까 동영상 제작을 좀 해달라. 네. 또 하나, 이런 걸 보안관제 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 고도화하게 해서 해외 선진 사례를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부분은 관제 업무하고 좀 별개라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계약서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첫 번째, 본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가 차기 사업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노예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하면 참여를 못한다면 3개월 전에 고객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얼마의 그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처리하잖아요. 그걸 위반했을 때는 계약금 안 돌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한번 계약하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기재부하고 가재 쪽에 몇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 조항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안은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제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또 한 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보안을 안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거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보안을 안 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이익을 본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방공법이 위배가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사실 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온프라미스에 가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숙박도 하고 교통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계약했을 때 조달청과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잔여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잔여 금액으로 그런 출장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제도화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그냥 안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보안업계에서 이걸 한번 시도했습니다. 물가 변동에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대부분 건설업체는 이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건설업체는 대부분이 가불, 병정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물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2019년도에 저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보안관제 기업 기관에 이걸 가지고 무려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례가 됐고요. 첫 사례 했는데 저희가 법원 판결이 저희가 이겨서 여기에 대한 물가 인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업계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음에 저희가 시도할 때는 너희가 첫 사례인데 어디에서는 저런 말도 하더라고요. 보안 서비스는 이제 그만할 거냐고, 왜 이런 거를 하냐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거는 요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연 사업들이 많고 단연 사업에서 임금 동결이나 또는 단일 사업이지만 5년 동안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저희가 활용해서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사례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장표는 넣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키샤 협회에서 이런 제도를 잘 정리해 가지고 12월 말에 이런 제안 요청서 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과기부나 기재부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듣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이게 이 보안 쪽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기재부에서는 매년 예산안 편성 가이드를 공공기관 보안 담당자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 페이지 왼쪽에 매월 3월인가 5월쯤에 배포를 하고요. 여기에 7번 항목에 보면 정보화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운영,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안 관제와 컨설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요거 빨간 줄 기타 보안 관제 및 컨설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예산으로 반영한다. 요 한 줄 놓고 싶은데 제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요 줄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요 가이드 문서에 요 문구 한 줄 넣는 것이 제 목표이고 앞으로도 여기 넣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안관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름대로 한번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 보안 인력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도 모의 해킹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는 인력들도 많고요. 전문대 학생도 그렇고 4년제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을 저희는 뽑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하게끔 지금 우리나라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기업에서 뽑아서 다른 이런 공공이나 금융 기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더라도 고졸, 전문대, 학사, 석사 단가를 달라서 모든 학생들이 보안에 관심이 있다면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규정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보안관제 서비스 대가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와 기술료와 직접 경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 관제 기본료로 한다면 자산 가중치와 기술 복잡도 운영 가산금을 제가 넣는데 이걸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내년부터는 N2SF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있고 CSO라는 그 분류를 자산에 대한 분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자산이 분류가 된다면 자산의 가중치가 확정이 될 거고요. 기술 복잡도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프라미스 관제를 주로 했고 최근 5년 사이에 클라우드 관제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온프라미스 관제와 클라우드 관제에 있어서 개념 차이는 비슷하지만 이벤트 보안 장비의 로직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일반 기업들이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 관제 업체를 통해서 관제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술료를 저희는 교육을 시킨 대가로 거기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관제에 대한 비용 산정을 온프라미스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복잡도를 넣겠고 운영 가산금이라는 것은 아까 조달의 입찰에 의해서 입찰 금액이 떨어지면 낙찰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낙찰가를 그 조달청 담당자나 보안 담당자의 예산 활용을 해서 다른 업무로 쓰기보다는 이 사업을 위해서 기재부의 예산을 받았으니 그 잔여 예산을 가지고 이 업무에 좀 더 활용해서 이 가치를 올렸으면 어떻게 했냐 하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이 넣었고요. 맨 오브 좌측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로드맵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후년에는 한번 공공기관에 런칭을 하고 그 후에는 금융과 기업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보안관제는 사실 인건비가 아니라 기술 서비스다. 사실 제가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런 얘기가 있어요. 한 해를 보내고 나서 보안 담당자한테 수고했다는 말이 있지만 잘했다. 보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정말 잘한 건데 잘했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수고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보안에 있어서 보안 사고가 안 났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정말 그 담당자한테 칭찬도 해주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보완을 잘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금융과 기업 같은 경우는 보완을 잘했다면 세금을 삭감해서 기업이 좀 더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더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안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고 합니다. 이 보안이 계속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값을 줘야 그만큼 품질에 대한 대가는 고객사의 서비스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발표해 주신 SK쉴더스 김덕수 상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